달콤한 유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레임, 굿 라이프로 이미 잘 알려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2000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부임했고 2010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해 행복과 좋은 삶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행복 연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그동안 저자가 쓴 칼럼을 모은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으로 2부는 삶에 대한 단상을 담아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서야 평범함, 그 보통성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저자가 말하는 아주 보통의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지낸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의심한다.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그들로 인해 혹사당하기 일쑤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 오해에 특화된 오해가 특기인, 그래서 오해가 습관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 하나다.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오해 청정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 무균자들이다. 오해 무균자들은 타인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관대하다. 그들에게는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 오해 청정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해명 요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으며 매 순간 자기 행동에 최고조로 몰입한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한다. 타인의 좋지 않은 행동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오해의 본질이다. 오해의 또 하나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다.
결국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착취한다거나 자신을 호구로 본다고 의심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을 고마워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한다. 행복한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추천서를 더 잘 써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생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행복감이 매우 낮았던 어느 교수의 추천서를 훔쳐본 한 학생의 절규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제 추천서는 단 2줄이었어요. 행복의 천재들은 오해를 잘하지 않는다. 그들이라고 오해할 일이 없을까마는 그들의 오해는 습관이 아니다. 그들의 오해는 산발적이며 오래가지도 않는다.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난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잃는다. 습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니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침투된 오해균이 있다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의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오해가 없다. 전성기가 지났을 거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긴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란 자발적으로 고통의 세계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나 보상, 그리고 위협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매일 백지의 원고와 악보, 캔버스가 주는 공포와 맞선다. 그들은 내면의 명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피 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불안과 좌절이 흐른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악몽에 시달린다. 과연 전성기가 올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의심으로 고통스러워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물리학자에게는 공포다. 30을 넘긴 물리학자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폴 디렉의 말을 듣고 나면 그 공포는 거의 패닉 수준으로 상승한다. 천재의 독선이라고 웃어넘기려 해도 물리학 분야에나 적용되는 법칙일 거라고 아무리 자위하려고 해도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정신의 쇠락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서 브룩스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이 공포를 한껏 부추긴다. 그는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충실하고자 오랫동안 맡았던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CEO 자리를 그만두었다. 예전 같지 않은 현재의 자기 자신, 그리고 결코 예전 같지 않을 미래의 자기 자신을 보며 용퇴한 것이다. 그의 이런 행보는 우리를 심하게 위축시킨다.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전문성이 크게 쇠락하지 않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도리어 나이가 들어 포텐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예외를 들먹이더라도 기민함, 혁신, 문제의식, 도발성, 파격, 예리한 문장의 쇠락이 야기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은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위협에 대한 공포가 아니던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는 영화 명랑의 대사를 되새겨본다. 전성기가 지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힘이 되지 않겠는가. 2018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데 희망을 준다. 이 연구는 예술가, 영화감독, 그리고 과학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소위 대박이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나 논문이 한 사람의 커리어에서 언제쯤 등장했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박은 30대나 40대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의 어느 단계에서든 일어난다. 어떤 개인이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던 수준을 능가해 이전의 그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작품과 논문을 발표하는 순간은 커리어의 모든 시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략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영감이 유성우처럼 쏟아지는 시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한 해에만 현대 물리학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4편이나 발표했고, 영화감독 피터 잭슨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지 약 25년이 지난 후에야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몇 년 사이 연속으로 발표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폭발적인 창조의 시기를 평생 2-3번 경험하기도 한다. 나이와 함께 찾아올 정신의 쇠락을 걱정하는 마음은 성찰적이다. 그러나 그 성찰이 스스로를 공포로 몰아넣은 나머지 너무 일찍 테러를 준비하도록 밀어붙이지 않기를 소망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전투를 포기하고 있다.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일상의 의무와 조직에서 맡게 되는 보직을 핑계삼아 다골성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채 조로의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성과가 줄어드는 이유는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노력을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전성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어쩌면 바로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전성기가 지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클수록 전성기가 자신의 목전에 와 있다고 믿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수백 배, 수천 배 힘을 발휘할 거라는 영화 명량의 대사를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자기만의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시그니처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기 이름을 적는 것, 서명을 뜻하는 말이다. 레스토랑마다 시그니처 요리가 있고 골프장마다 시그니처 홀이 있다. 그곳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리와 홀을 뜻한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그니처 특성이 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만의 대표적 특성이다. 오바마를 떠올리면 품격이,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리면 용기가,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면 바게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시그니처 특성이기 때문이다. 시그니처 특성은 시그니처 질문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만의 질문이 있다. 어느 드라마 주인공이 던졌던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고 정주영 회장이 습관적으로 던졌다는 해보기나 했어? 라는 질문처럼 자기만의 질문이 있다. 어머니는 평생을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신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은 이미 넘어섰고 자식 역시 자녀를 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도 그 질문을 쉬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그 질문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밥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라면 정직자는 영혼의 양식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다. 그들의 정체성이 6이 아니라 0에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도 그 사회만의 시그니처 질문들이 있다.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5가지 질문들의 예로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토대로 각국의 순위를 정한 결과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89개국 중 83위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가 주로 던지는 질문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들이다. 돈을 잘 버는지는 묻지만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지는 묻지만 존중받고 사는지는 묻지 않는다. 아파트 평수는 묻지만 외롭지 않은지는 묻지 않는다. 내면에 대한 질문이 실종된 사회다. 자기만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시그니처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인이건 사회건 그것의 품격은 그가 던지는 질문의 품격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오해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안고 있기에 상대방의 단순한 실수가 단순하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오해가 습관이 된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오해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더 오해하고 더 슬퍼하며 나 홀로 외로운 성을 쌓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기에 가끔은 그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그의 약함을 이해하고 털털하게 털어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순간에 목숨 걸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동안 몰랐던 행복이 성큼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성기를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으면서 나이 들었다고 그 전성기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전성기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내 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있습니다. 나의 전성기를 믿고 그것을 맞을 용기와 실력을 끊임없이 갖춰나갈 용기가 있다면 전성기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랄지라도 나이 때문에 너무 쉽게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과 식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무겁지 않게 기분 좋은 대화를 끌고 나갈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한 게 상대방에게 공감되는 나만의 질문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시그니처 질문을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을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나만의 시그니처 질문을 갖고서 대화를 해 나간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대화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대화를 넘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레임, 굿 라이프로 이미 잘 알려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2000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부임했고 2010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해 행복과 좋은 삶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행복 연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그동안 저자가 쓴 칼럼을 모은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으로 2부는 삶에 대한 단상을 담아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서야 평범함, 그 보통성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저자가 말하는 아주 보통의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지낸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의심한다.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그들로 인해 혹사당하기 일쑤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 오해에 특화된, 오해가 특기인, 그래서 오해가 습관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 하나다.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오해 청정 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 무균자들이다. 오해 무균자들은 타인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관대하다. 그들에게는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 오해 청정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해명 요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으며 매 순간 자기 행동에 최고조로 몰입한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한다. 타인의 좋지 않은 행동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오해의 본질이다. 오해의 또 하나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다. 결국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착취한다거나 자신을 호구로 본다고 의심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을 고마워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한다. 행복한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추천서를 더 잘 써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생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행복감이 매우 낮았던 어느 교수의 추천서를 훔쳐본 한 학생의 절규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제 추천서는 단 2줄이었어요. 행복의 천재들은 오해를 잘하지 않는다. 그들이라고 오해할 일이 없을까마는 그들의 오해는 습관이 아니다. 그들의 오해는 산발적이며 오래가지도 않는다.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난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잃는다. 습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니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침투된 오해균이 있다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의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오해가 없다. 전성기가 지났을 거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긴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란 자발적으로 고통의 세계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나 보상, 그리고 위협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매일 백지의 원고와 악보, 캔버스가 주는 공포와 맞선다. 그들은 내면의 명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피 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불안과 좌절이 흐른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악몽에 시달린다. 과연 전성기가 올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의심으로 고통스러워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물리학자에게는 공포다. 30을 넘긴 물리학자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폴 디렉의 말을 듣고 나면 그 공포는 거의 패닉 수준으로 상승한다. 천재의 독선이라고 웃어 넘기려 해도 물리학 분야에나 적용되는 법칙일 거라고 아무리 자위하려고 해도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정신의 쇠락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서 브룩스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이 공포를 한껏 부추긴다. 그는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충실하고자 오랫동안 맡았던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CEO 자리를 그만두었다. 예전 같지 않은 현재의 자기 자신, 그리고 결코 예전 같지 않을 미래의 자기 자신을 보며 용퇴한 것이다. 그의 이런 행보는 우리를 심하게 위축시킨다.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전문성이 크게 쇠락하지 않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도리어 나이가 들어 포텐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예외를 들먹이더라도 기민함, 혁신, 문제의식, 도발성, 파격, 예리한 문장의 쇠락이 야기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은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위협에 대한 공포가 아니던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는 영화 명랑의 대사를 되새겨본다. 전성기가 지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힘이 되지 않겠는가. 2018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데 희망을 준다. 이 연구는 예술가, 영화감독, 그리고 과학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소위 대박이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나 논문이 한 사람의 커리어에서 언제쯤 등장했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박은 30대나 40대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의 어느 단계에서든 일어난다. 어떤 개인이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던 수준을 능가해 이전의 그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작품과 논문을 발표하는 순간은 커리어의 모든 시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략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영감이 유성우처럼 쏟아지는 시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한 해에만 현대 물리학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4편이나 발표했고, 영화감독 피터 잭슨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지 약 25년이 지난 후에야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몇 년 사이 연속으로 발표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폭발적인 창조의 시기를
평생 두세 번 경험하기도 한다. 나이와 함께 찾아올 정신의 쇠락을 걱정하는 마음은 성찰적이다. 그러나 그 성찰이 스스로를 공포로 몰아넣은 나머지 너무 일찍 퇴로를 준비하도록 밀어붙이지 않기를 소망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전투를 포기하고 있다.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일상의 의무와 조직에서 맡게 되는 보직을 핑계삼아 탁월성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채 조로의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성과가 줄어드는 이유는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노력을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전성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어쩌면 바로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전성기가 지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클수록 전성기가 자신의 목전에 와 있다고 믿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수백 배, 수천 배 힘을 발휘할 거라는 영화 명량의 대사를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자기만의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시그니처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기 이름을 적는 것, 서명을 뜻하는 말이다. 레스토랑마다 시그니처 요리가 있고 골프장마다 시그니처 홀이 있다. 그곳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리와 홀을 뜻한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그니처 특성이 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만의 대표적 특성이다. 오바마를 떠올리면 품격이,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리면 용기가,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면 박애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시그니처 특성이기 때문이다. 시그니처 특성은 시그니처 질문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만의 질문이 있다. 어느 드라마 주인공이 던졌던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고 정주영 회장이 습관적으로 던졌다는 회복이나 했어? 라는 질문처럼 자기만의 질문이 있다. 어머니는 평생을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신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은 이미 넘어섰고 자식 역시 자녀를 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도 그 질문을 쉬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그 질문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밥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라면 성직자는 영혼의 양식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다. 그들의 정체성이 육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도 그 사회만의 시그니처 질문들이 있다.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5가지 질문들의 예로 답한 사람들의 비유를 토대로
각국의 순위를 정한 결과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89개국 중 83위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가 주로 던지는 질문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들이다. 돈을 잘 버는지는 묻지만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지는 묻지만 존중받고 사는지는 묻지 않는다. 아파트 평수는 묻지만 외롭지 않은지는 묻지 않는다. 내면에 대한 질문이 실종된 사회다. 자기만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시그니처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인이건 사회건 그것의 품격은 그가 던지는 질문의 품격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콤한 휴식 책을 알다. 달콤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오해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안고 있기에 상대방의 단순한 실수가 단순하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오해가 습관이 된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오해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더 오해하고 더 슬퍼하며 나 홀로 외로운 성을 쌓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기에 가끔은 그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그의 약함을 이해하고 덜덜하게 털어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순간에 목숨 걸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동안 몰랐던 행복이 성큼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성기를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으면서 나이 들었다고 그 전성기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전성기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내 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있습니다. 나의 전성기를 믿고 그것을 맞을 용기와 실력을 끊임없이 갖춰나갈 용기가 있다면 전성기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랄지라도 나이 때문에 너무 쉽게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과 식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무겁지 않게 기분 좋은 대화를 끌고 나갈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한 게 상대방에게 공감되는 나만의 질문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시그니처 질문을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을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나만의 시그니처 질문을 갖고서 대화를 해 나간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대화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대화를 넘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휴식 책을 알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